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직전에 영상 촬영을 오랜만에 간만에 촬영을 좀 하게 됐었죠. 촬영을 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설명을 좀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조금 중간중간에 내용들 그냥 누락시키고 생략시키고 바로 넘어갔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30분 정도까지 가진 않겠죠.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악플들도 있죠. 악플들도 있지만 좋아요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악플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그만큼 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악플보다는 좋아요로 그리고 좀 미흡한 점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내용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떤 부분들이 궁금하실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뭐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담수 수처리, 뭐 그리고 뭐 플랜트 설비, 두산 밥캡, 퓨어셀을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 EPC 쪽에서의 건설 쪽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두산 밥켓을 통해서 건설 기계 쪽 산업 차량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SMA라든가 풍력과 수소 이런 다방면의 사업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채권단 관리를 받으면서 부채도 상환을 하고 신사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짧은 시간 내에 두 번이나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저도 열심히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뭐 적자가 좀 난 적이 있었지만 여러모로 실적을 좀 견인해줬던 거는 우리 두산 밥캣 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산 밥캣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채권단 졸업이 한 이때쯤에 있었고 적자가 좀 나왔던 것들은 두산 밥캣에 이제 RPS라고 해가지고 주가 연계 스와프가 있었죠. 그 두산 밥캣의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은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그런 주가 연계 상품인데 거기서 이제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뭐 장부상 손실로 좀 어, 주가 상품으로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적자가 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채권단 졸업이 좀 있었고 사업에 대한 성장세라기보다는 약간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매출 증진 뭐 그런 것들이 좀 미미하긴 했습니다. 두산밥켓이 그래도 매출은 잘 나왔기 때문에 반영되는 실적들은 좀 있었었어요. 최근에는 실적이 두산밥켓의 주가 연계 스와프에서 좀 벗어나면서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 성장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2분기에는 단기 순이익도 영업이익도 매출도 증가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발표가 됐었죠. 물론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세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두산밥켓이 없었다면 이 실적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이 되면서 뭐 이제 그 배당을 받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두산의 우리 지배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자,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두산이 있습니다.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중간 지주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산이 지주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간 지주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산도 이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따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따로 회사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두산에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밥캣 그리고 퓨얼셀 최근에 또 추가가 된 게 또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뭐, 두산 건설은 이제 제외가 됐고, 두산 큐백스도 이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오성 파워 MM,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알고 있는 거는 두산 밥켓이랑 퓨어셀만 알고 있어도 좀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게 있는데, 최근에 추가된 거는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라고 했던 거예요. 두산 이제 리사이클 솔루션이라고 최근 자회사로 또, 이 회사를 또 설립을 한 게 또 있어요. 폐배터리 시장에서 좀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합작회사를 설립을 한 것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일단은 퓨어셀은 아직까지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줄 여력은 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산 밥캣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밥캣이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밥캣이다. 참고로 작년에 2022년도에 두산 밥캣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배당을 해줬던 거, 그게 금액이 921억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921억을 두산 밥캣에 배당을 해준 거예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배당 수익, 배당 수익이 19년도쯤에는 한 3억 원, 2020년도쯤에는 6억 원, 2021년도에는 13억 원.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배당 수익이 1140억 원 수준에서 921억이 두산 밥캣이었던 거예요. 배당 수익, 두산 에너빌리티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비중이 절대적인 게 두산 밥캣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밥캣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이 보고서를 한번 체크를, 경영 실적 발표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일단은 2023년도 상반기 경영 실적 1분기, 2분기가 됩니다. 2022년도 1분기고 2023년도 1분기인데 수주가 굉장히 좀 증가됐습니다. 이 수주가 63% 증가됐고 수주 잔고가 17%, 연도별로는 17%가량이 증가가 됐어요. 수주 잔고 자체가. 다만 2분기에는 지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주춤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주 잔고도 살짝 줄어들었고, 매출액도 증가가 됐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매출액이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853억 그리고 334억 정도.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네요. 에너빌리티 단순히 이 기업만 봤을 때는 단기순이익이 1분기는 368억 원 정도 수준이 나왔지만 마이너스가 2분기에는 26억 원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자회사의 이 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자체의 그런 인식되는 그런 영업이익은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수주 잔고가 그만큼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대한 가치, 실적 개선 그런 것들은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울 같은 경우 카자흐스탄 그리고 보령 신복합 수주 등으로 연간 수주 목표의 약 60% 정도를 달성을 했다.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건설이 진행이 되고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 시점들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외형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연결 기준은 재무를 봐야겠죠. 이게 개별 재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너빌리티의 단독 재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도 적자가 났어요. 이게. 근데 이제 연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성장세를 좀 보여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밥캣 외 성장으로 매출이 26% 증가됐고, 밥셀, 퓨어셀 이익 계산으로 영업이익이 65%가 증가됐다. 자,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일단 제외하고 밥캐시는 일단 퓨어셀만 알고 있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이익 개선 그리고 작년만 에너빌리티의 일회성 비용 영향 제거 등으로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밥캐 지분 매각 등 현금 유입으로 순차입금이 조금 감소가 됐다. 자, 매출액도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직전 2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65% 정도 성장을 했고, 에비다도 53% 정도 성장, 당기순이익도 성장을 했고, 순차입금은 이제 감소가 됐고, 1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 영업이익도 성장됐고, 대체적으로 당기순이익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이제 개별적인 실적들보다는 밥캣이랑 퓨어셀이랑 포함된 실적이 굉장히 좀 볼만해지잖아요. 볼품이 있어지잖아요. 아까는 볼품이 없었는데 연결시켜서 보니까 그나마 볼만해진다.
사실 지금 실적을 좀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는 이유들은 두산 밥캣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해요.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좀 성장을 언제 할 것인가? 제가 아까 방금 좀 말씀드렸듯이 수주는 굉장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엄청난 수치로 증가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1분기도 그렇고 올해 2분기도 수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목표 수주가 60%로 달성할 정도니까. 자,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상반기 수주 실적 연간 전망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약 5.2조 원 수주를 달성을 했고 순수 국내 기술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비도 첫 수주를 하는 쾌거를 보여줬다. 자, 이거를 제가 직접 영상에서는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수주가 어디였었냐? 순수 국산 가스터빈으로 세전기를 마련을 한다. 이게 수출이었다기보다는 국내 쪽에 한국 중국 발전이랑 2,800억 원 규모의 보령식 복합 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해당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국산 기술로 최초 개발한 가스터빈이다. 수소가스 혼소 터빈도 굉장히 고무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가스 터빈도 한국 중부 발전이랑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 자, 과거에 270메가와트급은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 공급을 했지만 이번에 380메가와트 발전 용량으로 좀 진화가 됐다. 자, 이제 장제 고객사들의 물밑에서 수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거죠, 가스터빈. 자, 이제 국내 표준 가스복합 수주 추진을 가속화시킨다. 이 고무적이라는 내용이죠. GT 실증, 뭐 SMR, 소형 원자력, 그리고 EPC 등 잔여 수주 노력으로 연간 수주 계획을 8.6조 정도 달성을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순항을 하고 있다. 이 비중을 보면은 원자력, EPC, 신재생 서비스 이런 식으로 8.6조 수주 목표입니다. 올해 이제 수주 목표가 8.6조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 5.2조 원 정도 60%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상반기 주요 수주 내용들을 보면은 신한울 원전, 카자흐스탄, 그리고 복합 가스터빈, 그리고 단품 개보수, 일반 건설 쪽 이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잔여 전망들을 보면은 SMR, 그리고 복합 화력, 그리고 뭐 수소, 신재생 이런 것들이 나머지 정도 수주 내용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뭐 수소 터빈도 좀 국책 과제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좀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위치해 있고요. 향후 공급할 터빈은 수소 연소 가능한 모델로 수소 터빈 실증을 시장 선점을 예상되어 있다. 300메가와트급 울산에, 그리고 150메가와트급 수소 혼소 실증 예정이고 2027년도는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하는 것들이 목표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형 원전의 주요 타겟 시장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영국이랑 아랍, 그리고 터키, 그리고 기타 사우디, 슬로베니아, 베트남, 남아공 등등등등, 핀란드, 네덜란드, 필리핀 팀 코리아 차원에서 수주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쭉 나와 있죠. 영국, 아랍, 터키 등등등. 여기서 먼저 폴란드를 살펴보면은 퐁트누프 원전 건설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한다 하고 나와 있어요. 이게 9월에 2023년도 9월에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1개월 정도가 남아 있죠. 지난 이제 7월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업 공식 확정이 됐고 한국은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우선 원전 3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이제 첫 호기가 2026년에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수원이랑 하고 퐁트누프 원전,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에서 원전을 추진하는 거죠. 민간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지금 기본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여기 내용들 보면은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하는 게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민간 발전사 제팍과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제팍은 한수원의 기본 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원전 3기를 입찰을 받았습니다. 수주를 확정을 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쯤에는 수주가 좀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팍의 민간 원전이죠. 민간 원전을 수주를 받는 게 한 2026년도쯤에 이게 사업에 차질이 없고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2026년에는 수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폴란드 이쪽에 몽트누프 원전 여기 이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2024년도 3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쯤 체코가 조금 더 빠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터키 같은 경우도 원전 4기 신규 건설 사업에 예비 제안서를 제출을 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아랍 같은 경우도 후속 호기 건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 특히 지금 아랍 같은 경우는 1호에서 4호기 준공을 했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5호기에서 한 8호기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뭐 이제 올해 3분기쯤에는 폴란드 쪽에서 이제 본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폴란드가 3분기에 본계약이 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올해 3분기가 뭐 본계약이 폴란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긴 한데 뭐 어디서 이게 내용들이 나왔던 것들인지는 일단 조사를 찾아봐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에 폴란드는 수주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 2026년도 그리고 체코는 2025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웨스팅하우스랑 수주를 좀 했잖아요. 웨스팅하우스로 수주를 했는데 우리 한수원이랑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소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일단 돼야 되겠죠. 한전이랑 웨스팅하우스에서 지난 2022년도 한 11월쯤이었었죠. 웨스팅하우스에서 소송을 좀 제기를 했는데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이었습니다. 이게 웨스팅하우스에 가지고 있는 APR 1000 유사하다. 우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소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브루필드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브루필드 자산운용사가 하반기 때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하반기에 이 브루필드에서 소송을 했던 것들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수출 갈등이 있었던 이 웨스팅하우스의 국제 중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오히려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다퉜던 국제 중재 절차를 최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자, 두 회사는 올해 초 대한상사중재원 그리고 국제중재센터에 중재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후에 합의를 시도를 했으나 이제 절충점을 찾지는 못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의도적이었던 소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도가 있는 소송인 거죠. 단순히 이제 특허권 기술료를 내놔라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2022년도 10월달 내용들을 보면은 브루필드 비즈니스 웨스팅하우스 78억 달러에 매각을 했다. 과거에 이제 브루필드 비즈니스가 도시바로부터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46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4년 만에 금액 보면은 78억 달러로 매각을 한 겁니다. 이제 자회사인 브루필드 리뉴어블 이런 이제 하고 우라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 카메코에 매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산운용사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브루필드 최고 CEO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웨스팅하우스 투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배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상황이고 앞으로도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지분을 매각하는 게 하반기쯤이라고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는 또 이제 완전히 또 매도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여기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서 나왔던 인사이트 그 발간 간행물이에요. 간행물. 자, 여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 브루필드, 카메코 컨소시엄의 매각, 그리고 한수원 수출 제한을 제소를 했다. 이 관련이 또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웨스팅하우스에 갑자기 발목을 잡혀가지고 폴란드하고 세계 원조 수출하는데 제동이 걸린 그런 상태이긴 하잖아요. 자, 이전 내용들을 보면은 이 카메코로 구성된 전략적 컨소시엄에 매각을 하고 매각 작업은 2024년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 하반기쯤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입찰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적어도 폴란드 수주가 민간 수주가 좀 있기 전까지는 이 소송이 좀 마무리는 될 것이다. 왜냐면 이 브루필드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들이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은 소송을 몸값을 더 높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매각을 할 때 이 기술 자문료, 기술료 이런 것들이 요구를 했던 것들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분 매각이 완료가 되면 크게 목적성이 좀 떨어지니까 마무리가 좀 될 것이다. 물밑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게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폴란드, 체코 기술 분쟁,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분쟁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랍이 또 남아있죠. 이 8월 6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아랍 원전 2기 추가 수주 청신호. 아까 1기에서 4기까지. 자, 우리 여기 보면은 1기에서 4기까지 준공 이후에 후속 호기 5기에서 8기까지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이에요. 추가 2기 청신호 최대 20조 협의에 착수를 했다. 이게 8월 6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2009년도 한국형 원전 4기를 수주한 지 14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전 10기 수출 달성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현지에서는 5, 6호기 건설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도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5, 6호기 사업 규모가 최대 20조 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 아랍은 우리가 특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 2009년도 원전 4기를 수출을 했는데 올해까지 1, 2, 3호기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을 했고 4호기는 내년에 이제 돌입을 하고 한국이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주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체코하고 폴란드 이게 2025년도, 2026년도 수주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아랍이 수주로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중간으로 점검을 하고 말씀을 또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밥캣, 그리고 퓨어셀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되어 있고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본업이 상당히 좀 아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밥캣이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건전성은 계속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건설 쪽, 뭐 기자재, 뭐 EPC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가스터빈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가스터빈 그리고 풍력 쪽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원전 쪽, 원전 이런 쪽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체코, 폴란드, 아랍, 그리고 터키, 그리고 영국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중간 점검하고 나서 이제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새로 신규로 추가가 되는 폐배터리 산업부. 자, 지금 이제 목표 수주액이 8.6조 수준인데 5조 정도 수준으로 60% 수주를 맞춰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폐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엘리빌리티는 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만들었느냐? 자, 두산 엘리빌리티가 자회사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을 해서 리사이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기세다. 근데 지금 완전 이천지가 대세인가 봐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설립을 결정했다. 두산 엘리빌리티는 자회사 설립을 완료한 뒤에 상용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연간 3,000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 리튬을 회수할 예정이다. 자, 이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통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의 높은 성장성. 이게 자 8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들 사실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이 시장이 탐나기는 했을 겁니다. 자, 높은 성장성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빠르게 커지고 있고, 자 2023년도 현재 7천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도에는 2040년도에는 87조 원 규모로 120배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전기차가 압도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만큼 폐배터리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을 해가지고 그 리튬을 폐배터리 원료를 이제 추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2023년도에는 7천억 원 수준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87조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미리 이 산업을 선점을 하는 게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 게 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두산 엘리빌리티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썩히긴 아깝잖아요. 자, 두 번째에서 나와 있는 게 두산 엘리빌리티 사명 자체는 뭐 에너지다, 에너빌리티다. 약간 여기에서는 포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리사이클 산업 회사로서 조금 좀 이미지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를 리사이클 솔루션이라고 사명을 정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한테 너는 리사이클에 집중을 해. 두산 퓨어셀한테는 수소에 집중을 해. 두산 밥캣한테는 건설기계에 집중을 해. 그렇게 이제 사업성을 하고 있듯이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사업 구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사이클까지 추가를 한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인력도 그만큼 채용을 해야 되는 거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로 자회사를 통해서 리사이클 산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독자적인 중간 지주사에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자, 이미 경쟁력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거를 썩히기는 좀 아깝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자, 두산 중공업일 때부터 발전용 보일러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가스터빈, 수소, 풍력,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또 하나의 분야가 이 배터리 산업이다. 이게 건식과 습식 처리가 있어요. 열 처리하는 방법인데 리튬을 분리한 뒤 결정화 기술을 통해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 이게 뭐 증류수를 활용한 방법이 있듯이 습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물을 활용을 하는 거고 건식은 열을 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리튬 추출 방식보다 공정이 단순해서 경제성이 높고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자체 보유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리튬을 추출하는 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2025년도부터는 하반기 산업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신공장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업에 대한 아쉬움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연결에 대한 실적, 재무적인 안정화 그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가스터빈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본업에 대한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회사를 통한 그런 본업에 대한 그런 성장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자회사를 통한
재무 안전성도 동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폐배터리 산업을 진출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도 작년에는 적자가 좀 났었지만 올해는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12개월 올해 이제 추정을 하는 PER은 한 22배 수준들. 과거 제가 PER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정도 유상증자 이후에 여기서 이제 주가 상승하고 좀 주가가 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대략적으로 좀 하긴 했었는데 이게 재무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고평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린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이런 측면들로 인해서 PER는 22배 수준 원전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수주 잔고도 8조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긴 하고 지금 60% 채웠지만 단기적으로 원전 수주가 들어와 준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SMR 소형 원전이라든가 그런 이제 가스터빈이라든가 그런 산업들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본업이 외형 확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 충분히 기다릴 만한 그런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수주만 잘 되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기다리지 못할 이유는 또 없겠죠. 자,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설마 30분 정도 촬영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 내용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이전에 직전 영상에서 조금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들도 좀 있으셔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늘어지기도 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도 한몫하긴 했어요. 30분으로는 좀 이것도 굉장히 좀 줄여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이제 향후에도 수차례 또 좋은 소식들, 뭐 어떤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분석, 개인적인 의견들도 말씀을 드리고 기업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공부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